저는 새마을 재개발조합의 정영철 감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 조합에 많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김상현 대표님의 전문적인 어떤 견해를 참조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합의 계약서 중에요. 글쎄 제가 뭐 감각적으로 보면 지작물 조사 계약을 한 100개 정도를 보면 지작물 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조합이면 다 있었고, 지작물 조사 영역은 글쎄 100개 중에 한 5% 정도 될까? 10% 정도 될까? 지작물 조사라는 영역 계약을 또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여기 정의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회의 발의서를 좀 만들어 드리면서, 공익사업법 2조 3호에 보면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그 다음에 시설, 임목, 축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게 건축물이고요. 건축물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막 이런 거, 통신시설 이런 거는 건축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그 뭐랄까 하나의 건축 설비라고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물 속에 들어있는 설비, 자재죠, 일종의. 그리고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오고 하는 공급시설은 기반시설이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시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명칭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지작물이에요. 크게 보면 정비사업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배선도 해야 되고 통신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새로 아파트 지으면, 그러니까 다 철거해야죠. 그 다음에 입중목, 임목, 중목 뭐 이런 건 옛날식 표현이라 뭐 나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전한다면 다른 데 옮겨 심었다가 조경으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럴 것이 별로 없죠. 왜냐면 조경의 균형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러나 뭐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오래전부터 뭐 모시던 신앙처럼 모시던 나무가 있다 그러면 옮겨 심었다 옮길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문화재 시설 같은 것도 있는 게, 뭐 우리 서울에도 행당동 쪽에 굿땅이 있어요. 서울시 문화재. 그거는 옮겼다가 이렇게 다시 옮깁니다. 굿땅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가 하면 가장 웃긴 거는 농작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취득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권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지작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의 토지, 지작물입니다. 매입하죠. 우리가 매수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전도 하고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조사를 안 하냐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고 무허가 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대장이 없는 것은 항공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나 무허가 있고 하니까 조합원 자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더더욱이 이 지작물 명세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요. 이미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서에 어디 있냐면,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사업시행계획서 2019년 10월 24일 총회자료 보면 330쪽부터 335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건축물이 다 표시되고 면적도 나오고 뭐 재질이 뭔지, 연화조냐 스레이트 콘크리트냐 뭐냐 뭐 이렇게 다 목조구조냐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리는 철거 막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전도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전하는 것도 있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는 다른 말로 줄이면 지작물 명세서예요. 자, 지작물 명세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계획서에 다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따위 업체가 지가 왜 조사하냐고, 이것을. 정비업체가 조사를 다 한다고 이미. 거기에는 유허가냐 무허가냐는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크게 있으면 나무도 있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봇대 이거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 하면 거기서 알아서 철거해요. 우리가 한전에 저것 때 몇 개 박혀있는데 한전놈이 제일 잘할지 누가 제일 잘할겠어요? 이런 업체가 알겠어요? 자료를 줘야 한전이 안 주지? 자, 지하로 뭔 들어온 설비가 있다. 그 통신회사가 만약에 지하로 배송이 돼 있다. 통신회사가 주냐고 이런 회사가 가면. 아니, 돈 낼 사람은 조합인데 이 회사가 가면 내가 대신 조합 신부름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줍니까 원래? 안 주잖아요. 국가기관이라는 게. 그런 공공기관들이. 내 계약 상사자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이런 데 가면 원인자 부담금을 이 조합이 물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주죠. 어떤 거를 우리가 철거해야 되니까 돈 얼마를 부담해라 라고. 그러나 이런 업체한테는 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작물 조사를 지가 왜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100개 조합이면 한 5개나 할까요? 근데 하는 놈들도 있긴 해요. 여러분이 최초는 아니야. 최초면 최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은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지작물 철거 예산은 20억 5천인가 또 잡아놨던데 지작물 이설 예산으로 돼 있죠. 33억으로 잡아놨어요. 아, 또 올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20억 5,500짜리인가 예. 뭐 봤는데 앞으로 그것도 이것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남이 안 해먹는 조사도 해먹는데 또 폐전, 폐공 이것도 공사비 가져가려고 아마 몽땅 책정을 해서 30몇 억을 올려놓은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그것과도 관련된 거니까 미리부터 이 싹을 잘라야 한다고요. 최근에 제가 그 광주 KBS의 시사 직배송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 가니까 한전에 가니까 아 이걸 왜 우리가 하지 업체가 합니까? 라고 통신공사도 통신설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용역이 필요 없고요. 여기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측량 용역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무허가 건축물을 자기들이 측량을 합니까? 보면 무허가 건축물 측량을 자기들이 20만원 뭐 세대당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무허가는 그것을 권리가 있다고 나에게 무허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족보 없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내 족보고 내 겁니다라고 하는 놈이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가서 조합해서 미리 가서 조사해갖고 이거 주인 나오세요 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없다고요. 그러나 무허가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있다고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거고 거기에 없는 사람은 이제 항공사전으로 되게 뭐 몇 년 이전에 뭐 건물이 존재했다는 걸 하면 여러분 조례에 나온 그 기준 일자가 있어요. 그 이전에 된 것들은 뭐 분양권을 준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주거용으로 쓰였을 때 무허가 건축물에다 돼지 키우고 했으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합이 조사할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한 자가 하게 돼 있지 조합이 이런 짓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을 때도만 크든 작든을 떠나서 불필요한 짓을 해서 조합하는 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지작물 이설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설도 원인자 부담금 외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철거하는 놈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수도관을 좀 한두 개 막는다고 해서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소수사업소에다 하라 그러고 그냥 원래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비용 낼게요. 여러분이 하세요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놈이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가가 딱 있어요. 1년 동안 단가, 연간 단가 계약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분같이 바가지 안 씌워. 왜냐? 그들은 매번 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 몇 밀리관짜리 관을 자를 때는 얼마 하고 딱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걸 연간 단가 계약이라고 그래요. 조달청에 미리 다 등록해갖고 체결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관 5개 자른다? 1,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500만 원 여러분한테 청구하면 여러분이 바가지 쓸 이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왜? 시설한 놈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자 부담금만 제대로 잘 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20억 5천이 거의 60%가 인상이 돼서 33억을 아니 앞으로도 그 짓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자꾸 앞으로 협의를 하기도 전에 자기 멋대로 올리는 금액이 상상 속에서 올리는 거예요. 용역비를. 예. 협의를 해보면 아까 얘기대로 그 각 한전에서는 얼마 달라고 그러고 각 통신사에서는 얼마 달라고 그러면 금액이 나올 텐데 협의도 안 해본 사람이 계속 상상 속에서 금액을 20억 잡았다 34억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어떤 놈이 잡으라 했길래.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직 협의 단계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얼마일지 몰라요. 근데 여기도 민간업체 선정하고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했다 하려고 금액을 자꾸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싹을 좀 자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지작물 조사 계약부터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자 얘가 조사한 결과물이 나와서 그 정도 들어간다 하던가요?
웃기잖아요. 예. 얘는 조사할 능력도 없어요. 안 돼요. 예.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범죄 예방 용역이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저희한테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하다 보면 턱없이 이 선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인데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도 참 문제가 많던데 뭐였냐면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똑같이 이제 원래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 도시정비법 5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범죄 예방 대책을 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CCTV나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할 것이냐라는 게 혹시 사각지대가 있느냐. 요게 이제 조합이 할 일이에요. 그럼 CCTV 설치 공사하는데 불과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렇게 비싼 용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등 있으면 몇 개 부족한 데 있으면 좀 환하게 밝혀라. 그래서 야간에라도 혹시 집들이 이사 가게 하면 평소에는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때문에도 거리가 좀 환할 수 있는데 시골에 가면 깜깜하듯이 집이 예. 적으니까 이제 집이 막 이사를 가버리면 깜깜해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이사 갈 걸 대비해서 가로등을 좀 충분히 확보해라.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그거 돈 몇 푼 안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법에는 그것만 조합이 하게 돼 있어요. 대신 순찰은 누구한테 하게 돼 있냐.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해주고 나서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또는 파주경찰서장에게 연락해서 여기는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할 거니 이사가 일시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뜨문뜨문 가기 시작하면 약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빈집들도 많이 생기니 그걸 순찰도 좀 해주고 하세요라는 것을 경찰청에서는 이제 시에서 경찰청에 요청하게 돼 있고 경찰서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내려보내면 주로 파출소 업무예요. 그래서 공가 관리나 이런 걸 해요. 파출소에서. 그래서 빈집이 생기면 빈집에 대한 스티커도 붙이고 실제로 한 달에 자기들 내부 지침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회 정도 들어가서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걸 해요. 왜냐하면 혹시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본드나 마시고 있지 않을까, 혼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체가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모르는 공간을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무슨 짓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절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걸 경찰 내부 지침으로는 하고 있고 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라 이거 순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짓거리예요. 우리가 법률상 의무 없는 짓을 왜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집만 사놓고 안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세입자 좀 지켜달라고 국가에다 별도로 돈을 내요? 국가가 아닌 조합에다가 경찰을 못 믿어서 얘들이 지킬 수나 있간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바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의 대표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지 불필요한 법률상 경찰이 안 하는데 내가 했다. 예를 들어 불나면 누구한테 신고해요? 119 소방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업자가 나 불 꺼드릴게요 하면 그놈 부르시겠어요? 장비도 시원찮은데 밖에서 다 물 들고 뿌리는 놈이 있다면 그놈을 시키시겠어요? 아니죠. 제대로 된 소방 설비를 갖춘 국가기관이 하는 소방서를 부르면 무료고 해주는데 경찰관을 부르면 무료인데 개인 업체를 불러서 사설 경비업체를 불러서 나 경호해달라 신변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14억 2,400이 했는데 그래서 이 업체는 여기 계약서에는 통신시설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공사 CCTV라고 하죠. 예.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정보통신공사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정보통신기술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안 하면 3년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 저기에 처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벌금에 처하도록.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 제가 정보통신공사 협회 가서 눌러보면 무등록 회사예요. 건설이라고 써놓고 CCTV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면 처벌도 하겠다. 이런 것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예요. 이 자체로. 근데 무효인 계약에 터잡아서 돈이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예. 그것도 업무상 배임의 점이 있지만 두 번째로 이때 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아주 재밌는 조합이었어요. 이때 입찰 시에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다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 그 9억 300
56만 원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었죠. 네. 우리 감사님도 아시죠? 네. 근데 그 업체를 배제하고 14억 2,400에 하는 거는 이건 무슨 경우예요? 이거를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해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해 예산이 2018년 5월 12일자 정기총회에서 사무안건으로 의결한 범죄예방 용역 예산이 있어요. 2018년도 예산이. 그게 12억 3,855만 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14억짜리로 골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또 무슨 죄가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관에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그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총회에서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대의원에서 다 뽑아놓고 총회에 올렸죠. 네, 대의원을 뽑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도시정보 위반을 했습니다라고 이미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비법만 위반해도 이 계약은 무효예요. 자, 정보통신공사 면허도 없는 놈을 예산에도 없는 예산에 초과해서 계약하면 사전에 총회에서 의결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의원회가 뽑아가고 계약서 찍어놓고 총회에 올렸고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유효하지가 않는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9억짜리가 있었는데 14억짜리를 선정할 이유가 뭐가 있죠? 조합원이 호구인가? 호구겠죠 뭐. 누군가에게는 호구겠지. 이런 진짜 내놓고, 그런데 우리가요 일반 경쟁 입찰을 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경쟁 입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가격을 평등하게 공정하게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네. 찰자가 뭐예요? 찰자가 돈에 관계된 찰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쟁 입찰을 하랬더니 적격 심사한다고 가짜는 평가표를 들고 지멋대로 골라요. 이사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면하려고? 이사들이 지 멋대로 사람을 재단한단 말이에요.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몇 점이 하고 골라요. 높아도 얘가 점수가 좋대요. 그러려면 뭐하려 경쟁 입찰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짜고 하지. 막말로. 그렇잖아요. 네. 적격 심사라는 건 어떤 때 하는 거냐면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혹시나 신용불량이 걸리거나 뭐 해서 우리 영역을 중간에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심사하는 게 적격 심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업체가 1등으로 입찰했고 다 좋은데 이 업체가 우리는 하려면 자재비가 막 한 5억쯤 들어가는데 선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대금 조건을 좀 늦고 다 공사 완공된 뒤에 우리는 줘야 되고 늦은데 이 회사는 작년에 부도가 나서 사실상 이 자재비 5억을 대는데 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별도로 이 사람이 자재비는 미리 다 구매해놨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그래서 충분히 하면 우리 부도도 좀 난 것도 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부도나는데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뭐가 예. 신용이 불량했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업체도 괜찮은 거죠. 그죠? 이미 우리 자재가 한 5억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이거나 뭐 부도는 났지만 자재를 많이 해놓고 흑자 부도 났습니다. 우리 이거 못 팔아서 부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격 심사에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지 처음부터 점수표를 놓고 지 멋대로 만든 점수표 그것도 예. 지가 어떻게 사람의 품질을 무슨 소새끼 등급 가르는 것도 아니고 이사들이 업체 품질을 업체 등급을 가를 만큼의 능력이 되나요? 실력이 되나요? 고기는 죽은 고기는 등급이 있습니다. 뭐 2+, 1+ 있던데 업체를 감히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신용등급은 뭐 A+냐 A2+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이사들이 그런 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인 요소를 먼저 검토하고 업체로 하여금 과연 가격도 다 좋은데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인데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정상이고 아니면 지 멋대로 만든 적격심사표를 갖고 있다면 자기 멋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찰은 사실상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고 그따위 방법으로 했더라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죠. 아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아무리 시골 조합이라 하지만 참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이걸 용서하고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 공유지 무상양도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비 기반 시설로 자그마치 452억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하고 국공유주를 10억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억 3천 부가세 별도로 1억 2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원래 그러니까 국공유지 무상양도라는 것은 도시정법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기부 체납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부 체납 액수가 여러분이 뭐 아까 얼마라고요? 452억. 452억인데 근데 주로 땅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예. 도대체가 어떻게 제가 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감각적으로라도 어떻게 도대체 정비기반 시설이 많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금 계획 보니까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비도 140억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180매독으로 또 42억이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조합 중에서 세대수가 이게 몇 세대죠? 2583세대입니다. 2500세대밖에 안 되는 조합들이 제게 물론 이제 세대수가 전체를 가르는 기준은 아닌데 한 5000세대 정도 아니 한 3000세대 정도 되면 기반시설 공사비가 한 50여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가 계산해 보면. 그런데 왜 제가 50여억 원이라고 하냐면 규모가 비슷한 한 3000여 세대 되는 이문 1이나 이문 3구역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49억 뭐 이 정도. 그런데 여기는 150억이다, 140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혔고 이제 앞으로 그 장난을 어떻게 치려고 하는지 미리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아직 원가 계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원가 계산했다는 회사는 있는데 여러분한테 사업시행 총회 때 안 올렸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올리는 총회를 했잖아요. 예. 그때 안 올렸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감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450억을 기부 체납하고 무상으로 받는 건 10억인데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나? 협의는 조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파주시장과 파주시청,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먼저 하잖아요. 파주시장과 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청이 어디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 예. 거기 직원하고 우리 여기 인가청 직원, 파주시의 공무원이 협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구를 일반 민간업체가 협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협의 못합니다. 법률상 지위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법 바뀌기 전부터 바뀐 이후에도 일관되게 제 카페에 많이 올려놨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놈이 무슨 협의를 하냐고 누구를 대신 협의합니까? 그러면 조합은 협의 대상자 아니고 파주시를 대신해서 나가나요? 캠콜 대신에 나가나요? 이놈이 랜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놈이 누구를 대신할까요? 왜냐하면 협의는 파주시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협의를 대신하려면 누구를 해야 될까요? 대신 파주시장을 대신해요?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대신해요? 파주시장이 할 줄 몰라서 예를 시켜요? 돈은 조합이 되고 그리고 고놈이 시켰으면 거기서 돈을 받아야지 왜 조합이 돼? 이게 어느 뭐로 보나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서 법률상 지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허위계약에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협의 및 관련 업무 협의는 지가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측량 준비, 감정 평가 준비, 지가 뭘 준비를 해요? 측량업자가 하지. 뭐 측량 준비는 지가 하고 측량은 다른 놈이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신설되는 기반시설,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결정 관련 도서, 조사, 수집, 보안, 작성, 검토 이거는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서에 보시면 그때 총회에 보시면 예. 정비업체가 다 이미 작성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비업체가 아니면 이걸 못해요. 이 회사 지금은 자본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3억이었거든요. 정비업체 하려면 자본금 얼마 있어야 돼요? 5억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정비업체 아니에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사업시행 계획서 일부라도 작성하면 처벌받는다고요. 또 정비업체는 지 업무인데 밑에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 줘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정비업체가. 정비업체만이 유일하게 해요. 정비업체 아닌 놈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요 근데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자기가 했다는 거야. 말 같은 짓거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무상양도가 아니에요. 무상양도 협의는 공무원과 거기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치면서 돈을 빼가는 짓거리는 막아야 되겠죠. 법률상 지위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님이 아무리 법률 지식이 많이 안다고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시죠. 그죠? 예.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실력이 돼. 내가 소송도 도와줄 실력이 돼. 그 무상으로 해주면 처벌은 안 받아요. 돈 받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똑같아요. 무상으로 해준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짓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업으로 했을 때 처벌한다. 부동산 중개사만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동네 슈퍼 아저씨가 무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줄게요. 여기 세 나왔어. 그리고 계약서 써주게 돈 안 받았어요. 처벌해요? 안 하죠. 자, 내가 무상으로 소송 서류를 막 도와줬어요. 해줬어. 처벌 안 하잖아요. 저놈도 무상으로 하려면 하지. 도지정부 위반이고 뭐고 시비 안 할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와 비슷한 게 지금 말씀하는 것과 비슷하게 수용 재결 용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용재결 용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자격을 참 요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구당 선생님도 알다시피 침수를 뭐 잘한다고 뜸과 침을 많이 하신다는데 옛날에는 침구사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구사 면허도 주고 했는데 침구사법이라는 법 자체를 없애버려서 뜸이나 우리 그 침을 놓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한의사가 아니면 못 놔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국내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의료법 위반 처벌받는 거야.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해외로 떠돌죠. 처벌 안 받는 나라로. 뭐 중국 것처럼 미국에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듯이 자, 대한민국에는 행정기관이에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나 대행하려고 하면 행정사라는 직업을 따로 뒀어요.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행정사가 따로 있어요. 법무사도 못해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좀 만능으로 해놨어요. 행정사건이든 뭐 사법사건이든 뭐든지 다 돈 받고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요, 행정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돈 받고 하는 짓은 변호사만 해요. 근데 여기 계약서 내용 보면 재밌어요. 보상 대상 토지 건물의 권리 분석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법률 문제예요, 아니에요? 네. 법률 문제죠. 그것을 일반 법률 사무라고 해요. 판례상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 취급을 못해요. 변호사가 아니면 돈을 받기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주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이놈은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했고, 행정기관에 서류를 작성을 대행해주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무 일체, 중앙토지시원의 이의제기를 위한 업무 일체, 행정수용 업무는 행정처분이에요. 일종의 행정 처분 내지는 그보다 뭐라 그래,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행정심판 사건이에요. 예. 변호사는 돈 받고 행정심판 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해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일반 법률사무도 취급해요. 특히 권리분석. 그래서 옛날에는 법무사들도 권리분석해주면 변호사법 위반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다행히 경매사건에 관한 권리분석 이런 것들이 그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철거 예산은 못하는 짓이 없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합디다마는 말이 안 되는 짓이고요. 지양돼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제가 2014년도에 서울 서부지검에 그 왕심 3구역 등 여러 군데를 제가 저기를 했어요. 제보를 해서 비리를 제보할 때도 수용재결 업무를 왕심 3구역의 철거업체가 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그때 검사님한테 행정사법 위반으로 입건하시든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하십시오 했는데, 입건은 안 했고 그냥 공소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수용재결을 할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써서 공소장을 썼어요. 철거업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예. 의율에서 1, 2, 3심 다 유죄 판결이 났죠. 그런데 뭐 배임죄 하려면 그냥 변호사법 위반 입건해버리면 제일 쉽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하여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지 뭐. 근데 뭘 수용재결 할 뭐 자격과 면허를 뭐 갖고 있지 않냐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격과 면허라는 거는 여기서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은 확실합니다. 예. 선례도 있고요. 예. 다음은 그 명도 소송이
그 선정된 업체가 원래는 그 총에 올라올 때는 일괄명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 때는 일괄명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게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 업체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선정될 때는 일괄명도라고 했는데도 그게 실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그게 빠졌지만, 그리고 가격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것도 보면서 답답했던, 여러분 총회 책자는 일괄명도로 업체를 뽑았죠. 예. 근데 뭐 다행히 예. 일괄명도는 아닌 걸로. 예. 제 카페를 보면서 그것도 혹시 배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랬죠. 일괄명도가 무슨 문제가,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독촉을 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 이혼만 해도 둘이 합의가 되면 이혼 바로 하잖아요. 하루 만에 뭐 가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한 사람이 소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사를 가겠다는 놈을 데리고 소송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일괄명도하면 내가 내 소송비를 내는 꼴이든, 조합장 지놈한테도 소송을 해요. 일괄명도 소송을 하면. 그거 얼마나 웃겨요, 논리적으로. 조합장 김개똥이가 자연인 김개똥이한테 상대로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조합원 각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사 갈 건데 내가 내 소송비 왜 부담해야 되지? 일괄명도 소송해버리면 전원이 부담해. 그래서 제 카페가 공언한 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짓을 또 했냐. 그때 몇 개 변법이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90만 원에 입찰을 했더라고요. 예. 아까도 똑같이 범죄방에서 그런 장난을 또 치더만 그 업체를 놔두고 이 업체를 선정한, 이 법률사무소를 선정했어요. 120만 원짜리를. 물론 계약 때는 뭐 감사님이 뭐 깎아서 110에 했다고 그러는데 110에 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짜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90짜리를 제낀 이유가 뭐예요? 탈락시킨 이유가. 또 적격심사 했을 거 아니냐고. 아니, 자기가 뭔데 법무법인에 등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우리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왜 법무법인에 등수를 매기면 안 되냐면 이 소송이 너무 쉬운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소송 같으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쉽냐? 그리고 이 소송에서 끝까지 가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다 취하예요. 왜 그러냐? 도시정비법에 관리처분이 인가고시가 나면 더 이상 종전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 규정이. 그러니까 아예 이길 수가 없어요. 얘들 입장에서. 관리처분이 됐는데 괜히 이사 안 가고 어벌쩡 버티다가 소송이 끝까지 가면 소송 비용도 내야 되고 저쪽이 패소자 부담이잖아요. 소송 비용이. 그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안 나야 돼요. 왜요? 이 90만 원이라면 실제로 받아내는 소송 비용은 90만 원 더 되거든요. 끝까지 가는 소송이라면. 예. 110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요, 조합은. 그 이기는 소송인 경우에 비용은 누구 부담이에요? 패소자 부담이죠, 되게. 예. 그래서 비용 구하면 120보다 훨씬 더 나온다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이사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선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 사람만. 버티지도 않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형사처벌도 받아요. 공익사업법 위반 중에서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어요. 계속 불법 점거하면.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아니 형사적으로 계속 불법 점유하고 있는 놈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법률 규정이 명쾌하게 있는데 이 소송을 할 줄 모르는 변호사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 소송 잘할 놈 못할 놈을 등수를 매긴다고 자기들이 그 주제 깜냥이 되냐고. 이 점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법무법인 그렇다고 그 법률 90만 원짜리 법무법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발언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디까지 적격심사를 할 거냐는 거지. 앞으로 이런 짓거리를 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해임사유에 이런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아예 말씀이 나온 김에 마지막에 해임사유도 그럼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예 이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사적자치규범이라는 정관은 사적자치규범이에요. 그죠? 정관은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적 자치 규범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그 국가계약법 7조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근데 물론 재무상태나 뭐나 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업체만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예정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가라고 해요. 보통. 그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업체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예가를 정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 그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용역비를 산정하고 해서 원가 계산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용역비 산정을 잘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러면 있는 그대로도 용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장 설명을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리고 전 업체로부터 저기를 받아요. 여러분이 범죄 예방 이거 뽑을 때 그런 짓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 입찰 공고를 내갖고 제일 높은 놈 잘라버리고 제일 낮은 놈 잘랐어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6억짜리가 예.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갔고 5억인가 6억짜리 잘려나갔고 예. 그렇게 갖고 나머지 업체를 갖고 합을 해요. 그러면 5개 업체다 그러면 5개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예. 그게 예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놈이 1등이에요. 낙찰자예요. 그러면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그야말로 최적 가격이죠. 이걸 예정가로 잡아요. 국가기관 입찰할 때. 여러분도 그 짓을 한번 했더라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14억짜리를 뽑아버려서 문제인 거지. 그놈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데 뽑은 거예요. 15억짜리 하나 있었고. 예. 그러니까 왜 그 짓을 내놓고 그 업체를 선정 안 했냐고. 덕인개발인가 뭐 덕안개발인가 덕안건설인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가격 정할 때. 그러니까 업체끼리 선수들끼리 붙으면 누가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놈을 쓸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들 거가 평균이 되니까 합쳐서.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아니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금액도 너무 낮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뽑는 것인데 안 그러면 원가 계산 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기반시설에 원가 계산서를 내가 안 봐서 모른다는데 기반시설은 원가 계산서를 지금 보내서 있다고요. 원가 계산 용역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이 그걸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있었더라면 뭐 정부기반시설 공사가 140억이니 뭐 100 몇 억이니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원가 계산이 딱 나오니까 예. 그 금액을 써야 되거든. 그럼 그 금액에 입찰할 때는 미안하지만 비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개 그 금액에서 입찰을 붙이면 실제로 되는 업체는 한 85%에서 한 87% 사이에 돼요. 아까 선수들끼리 붙으면 평균 금액이 그 정도 나와요. 그게 예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자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예정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 금액이 되면 대개 한 87, 8% 왜냐하면 선수들의 눈은 똑같겠잖아요. 비슷하겠잖아요. 다만 나는 좀 이익을 많이 남기려한다. 좀 적게 남긴다. 이 정도 차이죠. 그죠? 물량 내역서를 보고 서로 선수끼리 뽑으면 내가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다. 토목공사 내역을 쫙 보고 물량 내역이랑 도면을 보고 뽑을 거 아니에요. 예.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만 여기서는 너무 낮아도 떨어지고 너무 높아도 떨어지니까 내가 적정 가격을 제가 얼마 쓸까 제가 얼마 쓸까 보면 눈치 보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간 가격이 나온다고. 그거 맞춘 놈이 1등인 거예요. 평균 가격. 자, 그런데 알겠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입찰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뭐냐면 전자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입찰 금액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 입찰하면서 보증금 한 번이나 받았나요? 입찰 보증금? 시공사나 뭐 받아- 설계업체만 빼놓고는 거의 안 없다고. 받았죠.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시공사나 설계는 아직 지적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에는 예. 입찰의 무효 사유가 2개 나와요. 예. 첫째는 전자 입찰 공고 안 했습니다. 일간신문에는 필요하면 덧붙여서 할 수 있어요. 필수는 전자 입찰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8년 2월 9일부터 전자 입찰 공고는 실시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여러분 정관에서는 그 전부터 하라고 돼 있어요. 왜요? 국가계약법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국가기관은 그 짓거리를 언제부터 했냐? 2000년도부터 했어요.
여러분이 도시정법이 생긴 건 2003년이거든. 그때 국토부에서 표준정관을 만들 때 이미 국가기관은 국가기관법을 지켜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말에 전자입찰이 생겼거든요. 그 제도가. 예. 시스템이 개발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2003년도에는 이미 그걸 알고 국토교통부가 전자입찰 공고하라라고 했는데 한 놈도 안 지켰어요. 지금도 안 지키고 있어요, 일부. 그리고 지금은 법으로 그걸 규제하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밖에 안 돼요.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별거 아니에요. 전자입찰 안 해봐요. 그러나 별거 기구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 정관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예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전자입찰 공고 안 하면 무효. 보증금 100분의 5 이상 안 받으면 무효인데 두 가지가 무효사유가 딱 시행규칙 44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국가기업법 시행규칙. 여러분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계약이 다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놈 한 놈이나 있어요? 무효라고 그랬는데 조합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고, 했습니다. 그 이해 생각이고. 예.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본인이 얼마나 애지중지 뽑아놨는데 무효라고 본인이 그러겠어요. 에? 얼마나 사랑해서 다른 것 좋은 유리한 거 놔두고도 그 업체를 뽑았는데 그렇게 애들. 근데 이사들은 바보들이에요. 왜 그렇게 거기에 동조해서 낮은 가격이 있는데 높은 가격 뽑아주는 건 세상에서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이 저는 이런 조합을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짜고 칠 때 그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이 되게끔 만들잖아요 보통. 짜고 들어와서 너 얼마 써라 그러고 싼 가격을 만들지 싼 가격이 있는데 높은 가격 선정하는 조합은 제가 13년 만에 처음 봐요. 적격심사표를 만들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긴 하지만 예.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최저가 네, 맞춰서 나온다는 들어요. 얘기죠. 맞춰서 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무시되고 고가로 하는 업체들이 막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감땡감 해버리는 조합은 처음 봐요. 그래서 내가 꼭 그 말이 지금 계속 나오려는데 입에서 맴도는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파주 시골 사람들이라 가능했나? 이 말이 나오고 싶어요. 아니 시골 사람도 서울 사람한테 서울 놈이라 그러지 서울 사람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도 꼭 시골 사람 지칭할 때 야 이게 파주라서 가능한 일인가. 그 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쪽팔린 얘기죠. 얼마나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면 이런 계약이 가능했을까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이라 해서 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띄게 낮은 업체가 있는데 큰 업체를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업무상 배임죄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법무사가 이렇게 공증 같은 거 심부름을 대신하는, 법무사는 공증은 안 하니까 법무법인에서 공증하잖아요. 법무법인 공증인가 받은 법무법인은 공증하는데 공증 대행료 이렇게 법무사가 심부름하는 대행료가 있어요. 네. 대행료를 건당 5만 원씩 해서 한 조합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전체 합치면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록 5만 원짜리인데 불과 5만 원짜리를 시장 조사를 안 했다. 얘거 견적서만 믿고 그대로 선택했다. 여기저기 해보면 3만 원에 하겠다는 놈도 있을 수 있고 4만 원에 하겠다는 놈도 있을 수 있는데 왜 5만 원짜리를 그대로 믿고 했느냐라고 해서 비교를 안 해봤다. 시장 조사를 안 했다 해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낮은 놈이 있는데 높은 놈 선택해버린 여기는 배임이 골백 번은 더 되겠잖아요.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예. 아니 5만 원짜리 그까짓 것을 뭘 시장 조사에 우리 똑바로 얘기하면 그리고 총액도 2,500밖에 안 되는데 500명 거. 근데도 그것을 시장 조사 안 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재건축 사무실이니까 제가 소개한 거예요. 조합장은 그만큼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특히 조합원 공동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업무를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도 아끼고 사업비를 아끼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왕 건은 직무집행 정지 건을 제가 해놨는데요. 이왕 건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조합장의 일부 여러분 정관에는 해임되는 경우에 이제 직무 대행자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조합장들 같은 경우는 내가 후임자 선임 때까지 내가 업무를 계속 하겠다. 또 법원에서도 갈팡질팡해요. 뭐 그러라 했다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 했다가 막 엉터리 판결들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 했다가 해임은 그런 경우 아니다. 그럼 뭐 정관이 이미 나와 있는데 직무대행자 뭐 이렇게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안 된다. 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갈팡질팡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후임자가 어차피 해임한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지 더 이상 업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집행 정지도 하시면 최근의 판결의 경향은 원래 여러분 정관에는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하라고 돼 있지만 최상위 기관인 뭐 총회에서 하면 더더욱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부수적인 안건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호 안건으로. 네. 그리고요.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더 하시죠. 본인이 혹시나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해임 발의사에는 없지만 뭐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고요. 본인이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물어보십시오. 저희 시공사와의 계약에 관련돼서 좀 많이 어떤 조합에 심하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모든 뭐 계약은 다 시공사 유리하고 여러분은 불리하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8년도에 가계약을 할 때 마감재 기준을 2017년 수도권 마감재 수준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수도권 마감재 수준 지구회사가 만들어 놓은 얘기고요. 네. 자기 내부 회사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택의 품질은 자, 마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죠?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이다. 지금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 비싸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자재로만 전부 시공을 했어요. 비쌉니까? 쌉니까? 그때는 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마감재를 국산 자재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대부분 다 유럽에서 수입한 걸 썼어요. 600만 원이 싼가요? 비싼가요? 그럼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싼 걸 썼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그럴 때 600만 원은 비쌉니까? 쌉니까?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감재를 공사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마감재예요. 마감재를 빼면 나머지는 골조 공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골조를 제외한 모든 건 마감재라고 해요. 창호부터 시작해 다 마감 안에 들어간 자재들이에요. 그죠? 뼈다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예. 뼈다귀 공사는 A 레미콘을 쓰나 B 레미콘을 쓰나 C 레미콘을 쓰나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뭐 이런 건 거기서 거기겠잖아요. 그죠? 가격이 품질도 거기서 거기. 실제 현장에는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막 해요. 왜냐면 규격이 거의 품질이 균일하거든요. 국내에서 쓰는 레미콘 저기들이 시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회사의 레미콘만 받지 않아요. 일부러 골고루 받아요. 어느 현장이나 이장에 보십시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감재는 다르죠. 친환경 자재를 썼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을 썼느냐 아니면 좀 약간 그레이드가 낮은 걸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시골의 분양가가 싼 것은 마감재가 좋을까요? 서울만큼? 뭘로 그러니까 왜 시골은 싸고 땅값만 차이가 있었는데 건축비도 시골은 싸게 받잖아요. 왜요? 시골은 근본적으로 집값이 싸니까 좋은 자재로 써놓으면 시골에서 분양 안 돼요. 너무 비싸서 못 사가요. 그냥 살만하면 집만 주면 돼.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지역이다 파주하고 강남하고 어디를 더 잘 지을 것 같으세요? 수준이 실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강남을 더 잘 지어요. 그리고 더 비싸게 받아요. 그 이유는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요. 같은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해요. 시공사 내부적으로도. 대신 그만큼 비싸게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비싸다 싸다는 의미가 없고 자 무엇으로 지어줄래? 라는 게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감재 리스트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지어주는 대로 받아. 그러니 평당 공사비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잘 지적하셨는데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을 주로 하는 건설사가 있어요. 여기하고 공사비 차이 많이 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왜요? 거기는 그 금액에도 잘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회사가 요즘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뛰어들었지만 안 해요. 또 이쪽의 회사들도 그쪽은 안 가요. 왜요? 그 놈이 하도 싸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갔다가 재미를 못 보고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안 가요. 이쪽 그러면 지역조합보다 심하게 품질이 여기가 좋을까? 거기가 심하게 품질이 나쁠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감재를 사전에 정확히 실제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국가계약법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설명했던 국가계약법에는 자 물량내역서를 제시를 해서 여러분이 계약을 해야 돼요. 뭘로 지어주라 라고 하기 전에 그랬을 때 현장 설명회 때 그걸 줘야 돼.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어떻게 되냐면 300억 이상인 경우는 공사 금액이 300억 이상인 데는 상대로 하여금 입찰자로 하여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입찰자가 나는 이렇게 지어드릴게요. 평당 450. 또 이 B라는 회사는 나는 이렇게 짓고 평당 480. 나는 이렇게 짓고 평당 500 이러면 여러분이 야 비록 450짜리가 있긴 한데 재질이 역시 500짜리가 훨씬 낫다. 나중에 뜯어갖고 다시 하려면 이게 돈 더 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50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워낙에 마감재가 좋았으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된다고. 근데 물량내역 시임전은 나중에 보여줄게. 근데 어떻게 평당단가가 나오냐고. 정확한 지적이에요. 뭘로 지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내부 기준이 있어요. 수도권 기준. 수도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재밌죠? 그 자기들 얘기죠. 그 진짜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감재 리스트. 근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마감재 리스트 보면 얼마나 웃기게 생겼냐면요. 벽지 국산 고급 실크 벽지. 타일 국산 자기질. 자기질 국산 타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색깔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느 회사 거면 뭐 알 수가 있나? 주방 TV 10인치 LED 태국산 넣어도 상관없어. 또 거기서는 또 국산이라는 말도 빠져. 그런 허접한 마감재, 그러니까 막연하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국산 고급 실크 벽지가 몇 개나 있을까요? 벽지 파는 놈은 다 지크가 최고 고급이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거는 저급인데요. 중급밖에 안 돼. 이렇게 파는 놈 없죠. 이거 고급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막연한 표현의 마감재를 쓰지 말라고 그러고 2015년 10월 5일부터 마감재 그 표시 기준이 건축법 시행규칙 14조가 바뀌어서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재질은 뭐고 규격은 뭐고 모델 남바는 뭐고 색상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미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마감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서 착공신고 시에 그걸 대수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계약서에 없는데 이들은 시공사는 착공신고할 때는 제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로 지어질지 몰라요. 근데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있으면 참 웃겨요. 지가 모델하우스를 눈으로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재질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없는데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그러니까 막 눈에다 담아놓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구체적으로 마감재가 있다면 모델하우스를 안 가더라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 딱 나오겠죠.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가. 근데 가서 열심히 카메라로 담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지어줄까 싶어서. 마감재 리스트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정해놓고,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그걸 안 정했는데요. 한국감정원에다가 그 공사비 산정 적정 용역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다 적정 통보 나와요. 그놈들이 난 더 신기해요. 뭘로 지을 줄 알고 공사비가 500인데 500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적하는 이거 허위 공사비들 있잖아요. 하나도 심사 안 돼요, 그것들. 근데 그것들이 돈 받고 심사를 해요, 한국감정원. 요새 뭐 이름이 바뀌었죠, 회사 이름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진짜 웃기더라고. 너무너무 재밌는 일. 그럼 본계약에 마감재 어떤 리스트를 제출을 받고 그거를 최소한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정해져야 돼요. 마감재가 무엇이냐, 각각의 마감재가 이게 얼마짜리냐, 공사 원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원래 입찰을 제대로 하려면 공사 원가가 얼마, 그 다음에 노무비, 뭐 재료비가 얼마, 뭐 관리비,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 뭐 다 붙여서 이렇게 공사비가 하나에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원가계 나눌 때. 근데 내가 한국감정은 신기하다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재질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주냐고. 돈 받고. 그것도 공사비 적정성 여부 그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뻔하게 엊그저께 내가 어느 조합에 그 의정부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도와주면서 한국감정 그 저기를 갖고 왔는데요. 기반시설 공사비가 원가 계산서하고 계약서가 틀려요. 근데 그걸 적정하대요, 한국감정원에서. 내역서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붙어 있으면 위에 공사비, 내역서, 계약서, 원가 계산서가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근데 적정하대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관심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도와줄 기관도 없어요. 현재로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저희는 이게 도급공사인데 분양불로 그 시공사에서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불이 아닌 또 분양불을 도금은 제가 제 카페에서도 하도 많이 지적했던 건데, 도급이라면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도급비의 그 청구는, 채권 청구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청구해야 한다는데, 여기는 뭐 워낙 큰 공사라서 인도를 해주고 청구하면 완전 후불이 되니까 100% 후불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정산하는데, 그게 이제 기성불이라는 10%가 완성되면 감리가 10% 확인하면 10% 주고, 그러니까 도급 계약이라고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의 여러분의 계약은 공사비 충당할 때까지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게 돼 있죠. 네. 그거는 상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 돈 받고 해주는 거. 그것은 상급 계약.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지체상금 같은 걸 해놓고,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제 임대주택 팔잖아요. 임대주택을 만약에 경기도 지방공사에 팔면 거기도 20% 기성했을 때 공사비 비로소 20% 주고, 나머지 15% 또 추가하면 35%때 나머지 15% 주고, 15% 주고 해갖고 마지막 80%때 입주 다 하고, 준공하면 15% 주고, 이전고시 하면 5% 주고, 마지막 5% 주고 해서 끝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다 후불로, 여러분은 판 집을 후불로 받는데 저기다는 선불로 주고 여러분 이중으로 손해죠. 그죠? 더구나 임대주택은 여러분 비싸게 계약하기 때문에 그 금액 다 받지도 못하고 파는데, 여러분은 뭐 이 시공사가 비싸게 계약했는데 정부에 사가는 금액은 또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사비가 그만큼 뻥튀기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선불을 주고 저기는 후불을 받고 여러분이 판매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제 일부는 여러분도 선불을 받죠. 입주자들한테. 근데 그것을 먼저 받아서 여러분이 후불로 줘야 여러분한테 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거기는 일반 분양자가 선불 주는 거는 허그에서 대한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했으니까 뭐 주는 거고, 선분양 승인도 받고 했으니까 주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분양물이 아닌 기성물로 해야 되는 건 맞고, 실제로 한 89년도경까지 우리 잠실에 한 5개 단지가 입주할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전부 다 기성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짓을 시작했냐? 2009년경부터 슬금슬금 하더니 이제 아예 내놓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업성이 아주 안 좋은 곳은 다 기성물로 해요. 왜요? 상대들은 결국 조합이 살 만큼 뜯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가져가고, 이익이 안 나는 지역은 지금도 기성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조합은 분양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뜯어갈 게 많이 남아서 웬만큼 뜯어가도 여러분이 견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 가계약에 분양불로 보고 이렇게 했더라도 본계약에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가계약은 장관계약일 뿐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아까 뭐 본계약에서 여러분 수정해야 될 게 많아요. 마감제도 봐야 되고, 예. 마감제 품질이나 이런 걸 봐서 가격이 협상돼야지. 뭐 마감제도 모르고 해 지어주는 대로 봤는데 평당 얼마다 아무 의미 없죠. 어떻게 지어줄 줄 알고. 수도권 마감제 기준? 그것이 뭐인데 점쟁이는 알지 누가 알겠어요. 롯데 직원은 알겠네. 이게 영업비밀이라 그래서 줄 수가 없다. 내 세상에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공사를 하는 놈이 영업비밀이면, 가격도 비밀이니까 내가 끝나고 줄게 그래야죠.
야, 인마 가격 비밀이야. 우리 비밀로 하자. 왜? 네가 비밀로 하니까 나도 비밀로 하나 할게. 금액은 비밀로 하고 진행하자. 왜? 끝나고 줄게. 이러면 되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물건을 안 받는데 어떻게 가격을 정했는데 물건은 비밀이니까 안 보여준다는 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꼭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게. 가격을 이루는 주된 요소인데 그게 어떻게 비밀이냐고. 물량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원래. 뭘 할 거냐를. 뭘로 지을래.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가격 협상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많은 조합원님들이 현 조합장이 무능하고 개인 및 계약 관련 여러 비리에 연루되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합장을 교체하면 또다시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김상윤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든 조합원님들이 해임을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따로 띄어서 제 카페에다 따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라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0.001초도 늦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조합의 업무는 첫째 해임을 하더라도 일단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직무집행정지를 뭐 의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영속성을 위해서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서 설사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민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원래 하던 일들. 예. 안 그러면 법인이,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해임만에 등기를 해주질 않아요. 해임을 만약에 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법인이 없어져 버리는 꼴이 되겠죠. 법인의 구성 요소가 예. 임원인데, 임원이 조합장 1인, 뭐 2, 3 몇 인, 뭐 감사 몇 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예. 그래서 임원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임원을 지워버리면 법인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죠. 대표성이 있는 사람도 없고, 법인이 사실상 그렇게 법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청산과 해산 등기를 통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법인을. 그래서 일단은 후임자가 선정이 돼서 후임 선임총회를 해서 등기소에 갖고 가야 비로소 그때 그 해임자 지우고 선임자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동시에 등기를 해주지 절대 편협적인 등기는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단 0.01초도 업무 공백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론상 업무 공백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691조가 위임 사무 종료 후에도 긴급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 해임하면 무슨 사업이 늦어진다. 한참 어디서 우리 최근에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탄핵하니까 예.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랬다가, 안 그러면 우리 역사가 단절되던가요? 직무대행 개인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일국의 대통령도 해임이나 탄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해임돼서 쫓겨나도 직무대행자가 있었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원 해임을 지금 안 하고 일부 조합원과 과거에 그 집행부에 책임 있는 이사들만 해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더더욱이 여러분 조합은.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 그러더라도 숫자가 안 맞으니까 등기는 안 해줘요. 등기소에서. 예. 이 사람을 해임하고도 숫자가 충분히 다 맞다 그러면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명 중에 4명 해임했다. 아직 6명 있네 그러면 해임만에 등기도 해줘요. 예. 구성 요건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합장은 한 명인데 조합장을 지워버리면, 그리고 여러분의 정관에 나온 직무대행자는 등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 지우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 그러나 여러분 정관에 연장자 순으로 이사 중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선출하는 걸로 정관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그 뭐 서로 예. 상호 지명하든 선출하든 예. 그런데, 그건 뭐 어찌됐든 뭐 이사는 뭐 각자 법인을 대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더구나 직무대행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끼리
연장자가 직무대행하세요 네. 한다든지 해서 정하면 될 일인데 규칙을 정해서 그래서 더더욱이 업무 공백이 없고 그리고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는 딱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간혹 변호사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해주던데 참 답답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경우냐? 해임을 저는 원칙적으로는 전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는 경우에도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들 놔두면 후임자 뽑아서 등기하러 가면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감사나 이사들이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해임하니까 더더욱이 안 늦어지고요. 직무대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그런데 어느 경우에 늦어지냐면 변호사들이 그 잘못 상담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는 물론 법률적인 상담을 하니까 업무가 늦어지고 말고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직무대행을 법원에 선임해서 직무대행자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뭐가 문제냐?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 또한 통상 업무밖에 못합니다. 새로운 업무는 못해요. 그러면 임기 그냥 안 뽑으나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대로. 예. 잘린 사람도 내가 통상 업무는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직무대행자 오더라도 통상 업무밖에 못하는데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그때그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직무대행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법원에 선임한 직무대행자 말입니다. 예. 주로 변호사를 보내죠. 근데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협회에다가 겸직 신고해 놓은 사람 중에서 되게 공정하게 한답시고 법원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협회에다 연락해서 예. 순서가 지금 누구 순서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데 그 사람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업무를 잘 모르는데 조합에서는 무슨 일을 하자 그러고 근데 새로운 업무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해임했는데 그거는 절대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은 모든 조합할 때 형식적으로는 일이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그 사람은 해임된 사람의 직무대행자예요. 그리고 통상 업무를 해야 돼. 그러면 누구하고 업무를 상의하겠어요? 우리가 해임시켜놓은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해임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해임시킬 때는 한치도 너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 해임을 시켰는데 변호사들의 선택은 뭐냐면 직무대행을 불러오는 바람에 일은 일대로 늦어지고 직무대행 불러서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직무대행 선임할 시간이고 후임 임원 선임하고도 남는 시간인데 예. 막말로 그런데 제3자인 변호사를 불러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를 불러서 결국은 그 사람도 모르니까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해임된 사람하고 업무를 상의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늦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합처럼 특히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그런 원칙적인 짓들 변호사는 법률 문제는 다 해임됐으면 누군가 대신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네요 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서 법원에다가 직무대행자 선임하면 그런 경우는 늦어진 거 맞아요. 그리고 왜냐? 그 사람도 갑자기 뭐 하루에 일 몇 개 하고 한 달이면 한 300만 원씩 급여가 생기니까 재밌거든요. 요즘 변호사 업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안 놔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은 아랑곳 없고 업무는 늦어지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0.01초도 사업 지연은 없다. 그리고 항상 아무리 우리 좀 쪽팔리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조합이 불신당하고 무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해임을 해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그거보다 더 무능한 사람을 뽑을까요? 더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한번 내가 당해봤으면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여망이 조합원들 사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대신에 불법으로 하느라고 업무가 늦어졌다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늦어지더라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불법적으로 하다가 예. 처벌이라도 받고 그 사람이 황당하게 뭐 구속이라도 되고 이러면 많이 늦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는 바람에 나는 늦어졌다 이런 말이 존재하느냐는 말이죠. 나는 교통신호 어기고 올 텐데 교통신호 딱딱 지키고 오느라고 나는 오늘 너무 오다가 보니까 많이 늦었어 이런 말도 있던가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가? 오히려 불법에 가고 딱지 끊다가 시간 다 가고 오히려 늦게 도착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금 빨리 오려다가 교통 걸려갖고 거기서 또 그 복잡한 데 딱지 끊느라고 한참을 서 있었네라고 하면 늦어지죠. 그런데 정속주행하라 그래서 정속주행했더니 늦어졌다. 난 정부 말 안 듣고 막 과속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합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가는 길이 가장 정비 작업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무능하게, 유능하게 가는 사람이 가장 빨리 끝냅니다. 무능한 사람은 갈팡질팡하다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애당초 지적받을 일이 없었을 때 모양은 가장 좋죠. 근데 지적할 때 늦어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면 정세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불안정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만약에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존재했었어요. 묘하게. 예.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북한이 쳐들어온대요. 아, 북한 안 쳐들어와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어. 똑같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말은 뭐냐면 대통령 바꾸지 맙시다예요. 그래야 나라가 번성합니다. 이런 표현은 세상에 없어요. 그때그때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확하게 주인인 국민이 평가해서 대통령은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재임까지만 허용하고 아니면 어떤 나라는 계속 신뢰만 할 수 있다면 중임이든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단임 이외에는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는 언제라도 여러분한테 바꾸라는 것이고 해임을 정해놓은 취지도 임기 중이라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불신하면 바꾸라라고 법을 해놨더니 그러면 우리 사업 늦어진대요 라는 표현 자체는 말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다시 요약드리면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분명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직무대행자 선임 못하게 하고 그 시간이면 후임자를 선임하는데 빨리 앞당겨서 선임하라. 그래야 원래 해임했던 그 사람의 꼴을 하루라도 덜 보는 거다. 그래서 해임하자마자 그 사람이 쫓아내지는 못한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꼴을 보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1분만 해임하기 때문에 꼴을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자가 바로 있다. 이사들도. 그러니까 조합장이 무슨 조합장이 특허를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만 조합장을 해야 되는 특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긴 시간 좋은 말씀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조합에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지금까지의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덕담을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 조합의 희망을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조합원들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마다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감사라도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 일주일 정도 당길 수는 있거든요. 후임자 선임을. 왜냐하면 전원 해임을 주로 저는 원칙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감사라는 사람들은 되게 조합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역할은 조합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감시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감사를 유능한 사람을 찾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조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라는 제도는 있지만 감사가 뭘 지적했을 때 업무가 중단된다든가 이렇게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감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만 정해져 있지 힘이 별로 없어 감사한테. 그런데 진짜 감사에 중요한 힘이 하나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총회 소집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 해임을 했어. 그러면 아까 전원 해임하면 이제 구청에 인가받으러 가야 되잖아. 시청에. 예. 인가 받으려면 시청에서 빨리 안 해주면 열흘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릴 수 10일이나 열흘이나 2주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조합은 5분의 1이 후임자 선임합시다라는 안건을 바로 정해서 주면 감사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업무 집행하는데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 개최권이 있으니 감사한테 곧바로 후임자 선임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걸 바로 하면 오늘 해임하고 내일 선임 절차 바로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업무 공백이 되게 짧죠. 예. 그래서 감사를 되게 한 2사람 3사람 막 두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남겨놓고 자르세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회 개최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니요 우리는 감사가 다 조합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다행히도 감사 두 분이 이 일에 대표적으로 나서셨고 조합원들한테 보고 오다 안 되니까 이제 합시다라고 나섰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더욱이 대단한 거는 총회 개최권만 감사가 있지 조합장 직무대행권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또 새로 선임된 이사가 계셔서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신다고 하시니
여기는 나머지 네 사람을 자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더더욱이.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조합 중에서 저는 이사와 감사를 남겨놓고 해임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여러분 조합이 제가 13년 만에 처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은 어쩌면 아까 우려하셨던 업무 공백은 아예 그런 점에서도 없고 더욱이 조금 특이한 조합이라 제 기억 속에도 이 조합이 감사나 이사가 이렇게 일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조합원들은 어떤 조합원들일까? 아마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조합을 바로 잡는데 조합원들이 동참하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왜냐하면 파주의 다른 조합이 저한테 몇 번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뭐 자신을 못하고 그리고 정보가 좀 많이 어두웠어요. 다른 서울에 비해서도. 물론 지방에 좀 한계가 아무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나 이런 데 해보면 많이 어둡습니다. 지방 도시가. 그래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은 뭐 서울 근교에서 그런지 정보가 그래도 빨라서 나머지 조합원들만 좀 똘똘 뭉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빨리 조합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